설날 전야 우리 집 거실은 한여름처럼 뜨거운 열기로 가득했다. 커다란 냄비에서 뿜어져 나오는 매콤한 육수 향과 고소한 기름 냄새가 뒤섞여 천장까지 유분으로 절여버릴 기세였다. 시어머니 김복순 씨는 주름진 얼굴 가득 인자한 웃음을 띄우며 갓 데쳐낸 천엽을 기름장에 푹 찍어 아들 현우의 그릇에 담아주었다. 자, 이거 어서 먹어라. 귀한 거니까 남기지 말고. 현우 아빠한테도 좀 갖다 주고.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그 다정함 속에 나는 없었다. 나는 부엌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양고기 접시를 들고 나오며 이마에 맺힌 땀을 훔쳐냈다. 오늘 이 한 끼의 명절 식사를 위해 나는 사흘 전부터 장을 보고 채소를 다듬고 8시간 동안 뼈를 고아 육수를 만들었다. 소스 하나하나까지 내 손을 거치지 않은 것이 없었다. 하지만 거실에 모인 이들에게 나는 그저 음식을 나르는 투명 인간이나 다름없었다. 재수 씨, 손맛이 역시 일품이야. 밖에서 사 먹는 것보다 훨씬 진하네. 남편 현우의 형인 현석, 아주버님이 술잔을 기울이며 불쾌해진 얼굴로 나를 칭찬했다. 하지만 그의 아내인 박지영 형님은 입안 가득 소고기를 밀어 넣느라 대답 대신 대충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형님의 시선은 식탁 한가운데 놓인 항공 직송으로 공수해온 최상급 설화 등심 접시에 고정되어 있었다. 마치 누가 뺏어 먹기라도 할까봐 경계하는 맹수처럼. 시부모님과 아주버님 일가족, 그리고 내 남편 현우까지 대가족이 둥근 식탁에 둘러앉아 화기애애하게 웃음꽃을 피우고 있었다. 그 풍경 속에 오직 나와 3살 배기 딸 시아의 자리만 비어 있었다. 자, 다들 많이 들어요. 현우가 생색내듯 나를 향해 자리에 앉으라는 손짓을 했다. 하지만 그의 젓가락은 이미 등심 접시를 향해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다. 나는 앞치마를 풀고 식탁 귀퉁이 좁은 자리에 겨우 엉덩이를 걸쳤다. 그리고 옆에 있어야 할 시아의 작은 의자를 확인한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의자는 텅 비어 있었다. 시아는요? 우리 시아 어디 갔어요? 불안감이 엄습해 목소리가 떨려 나왔다. 현우는 고기를 씹으며 고개도 들지 않은 채 대답했다. 몰라. 아까 내 발치에서 놀고 있지 않았어? 시어머니는 이쑤시개로 이 사이를 쑤시며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애가 어디 가겠니? 안에서 만화라도 보고 있겠지. 별걸 다 가지고 유나는. 거실 TV에서는 설 특집 프로그램 소리가 귀가 먹먹할 정도로 크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하지만 어디에도 만화 영화의 흔적은 없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과 작은 방, 화장실을 샅샅이 뒤졌다. 하지만 시아의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다. 어머니, 시아가 정말 없어요. 시아야. 내 목소리가 비명처럼 변하자 형님이 귀찮다는 듯 젓가락을 탁 내려놓았다. 아이고 동서. 정말 왜 그래. 계집애가 집 안 어딘가 있겠지. 명절날 분위기 깨게 정말 이럴 거야? 그때였다. 시끄러운 TV 소리 너머로 베란다 쪽에서 아주 미세한 소리가 들려왔다. 마치 작은 고양이가 발톱으로 유리창을 긁는 듯한 아주 약하고 힘없는 소리였다. 그 순간 내 심장은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기분이었다. 우리 집은 아파트 꼭대기 층이었고 베란다는 보온을 위해 이중창으로 밀폐되어 있었다. 장을 보러 나가기 전 분명히 잠금 장치를 확인했었다. 나는 미친 듯이 베란다로 달려가 두꺼운 암막 커튼을 뺀 젖혔다.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전신의 혈액이 그대로 얼어붙는 것 같았다. 내 딸 시아였다. 겨우 3살인 내 어린 딸이 영하 10도의 혹한 속에 얇은 내복 한 장만 걸친 채 차가운 베란다 밖으로 쫓겨나 있었다. 아이는 작은 몸을 잔뜩 웅크린 채 얼음장 같은 유리문에 찰싹 붙어 있었다. 하얗게 질린 얼굴엔 핏기라곤 찾아볼 수 없었고 입술은 파랗게 변해 있었다. 아이는 작고 빨갛게 부어오른 손으로 유리창을 힘겹게 두드리고 있었다. 맑았던 눈망울엔 공포와 눈물만이 가득했다. 더욱 가슴 아픈 것은 그 얼어터진 작은 손에 먹다 남은 깨끗한 뼈다귀 하나가 꼭 쥐어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시아야, 나는 절규하며 베란다 문고리를 잡아당겼다. 하지만 문은 밖에서 단단히 잠겨 있었다. 내 비명을 듣고서야
거실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 다가왔다. 현우가 미간을 찌푸리며 다가왔다. 한다경, 또 왜 이래? 무슨 미친 짓이야? 유리창 너머의 딸을 발견한 현우의 얼굴이 잠시 굳었다. 하지만 이내 대수롭지 않다는 듯 툭 내뱉었다. 제가 왜 저기 가 있어? 형님이 문 잠갔어요? 그러자 형님이 여유롭게 걸어오며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냈다. 반성의 기미는커녕 묘한 복수심 섞인 희열마저 감도는 얼굴이었다. 형님이 느릿하게 문을 열자마자 눈발 섞인 칼바람이 거실 안으로 들이닥쳤다. 나는 밖으로 튀어나가 시아를 품에 안았다. 아이의 몸은 이미 얼음덩어리처럼 딱딱하게 굳어온기라고는 없었다. 시아야, 엄마 봐. 정신 차려. 시아야. 내 눈물이 아이의 차가운 볼 위로 뜨겁게 흘러내렸다. 시아는 내 품에서 모기만한 소리로 엄마, 추워 라고 읊조리며 온몸을 바들바들 떨었다. 나는 새끼를 잃을 뻔한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형님을 노려보았다. 왜 그랬어? 당신, 왜 이런 짓을 한 거야? 내 서슬퍼런 눈빛에 형님이 주춤하며 물러섰지만 이내 가슴을 펴고 적반하장으로 소리를 질렀다. 왜냐고. 그건 저 집요한 계집애한테 물어봐야지. 우리 민준이가 먹던 갈비찜 고기를 감히 뺏어 먹으려고 하잖아. 큰어머니로서 버릇 좀 고쳐주려고 한 게 뭐가 잘못됐어. 저거 봐, 저 손에 든 뼈다귀가 그 증거 아냐? 형님은 시아가 쥐고 있던 뼈다귀를 가리키며 당당하게 소리쳤다. 나는 시아의 손에 들린 뼈를 내려다보았다. 아이의 체온에 조금 녹아내린 그 뼈는 갈비찜 고기가 아니었다. 육수를 낼 때 쓴 살점 하나 붙어 있지 않은 사골뼈였다. 시아는 그저 고기 냄새가 좋아서 어른들이 하는 걸 흉내내며 그 뼈를 장난감처럼 가지고 놀았던 것뿐이었다. 그런데 이 잔인한 여자는 고작 그 뼈다귀 하나 때문에 내 아이를 이 살인적인 추위 속에 가둬둔 것이었다. 지금 밖이 영하 10도인 거 몰라? 애가 죽을 수도 있었다고. 아이고, 안 죽었잖아. 동서. 성격 참 까칠하네. 형님은 눈을 치켜뜨며 냉소적으로 덧붙였다. 애들은 원래 강하게 키우는 거야. 우리 민준이는 우리 집 귀한 독자라. 머리카락 한 올이라도 상하면 안 되지만 저런 계집애는 좀 고생해도 돼. 나는 남편 현우를 바라보았다. 그가 내 편을 들어주기를, 우리 딸을 위해 한마디라도 해주기를 간절히 바랐다. 하지만 현우는 내 팔을 잡아 끌며 목소리를 낮췄다. 됐어. 다경아. 좋은 날에 이게 무슨 소란이야. 형님도 다 시아 잘 되라고 교육하신 거잖아. 시아가 남의 거 탐낸 건 잘못 맞지. 어서 애 데리고 들어가서 몸 좀 녹여. 밥 먹어야지. 시아 잘 되라고?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나는 믿기지 않는 눈으로 그를 보았다. 우리 딸이 얼어 죽을 뻔했는데 그게 교육이라고? 아니, 안 죽었으면 된 거 아냐. 현우의 목소리도 커졌다. 얼굴에는 짜증이 가득했다. 너 꼭 이렇게 명절 분위기 다 망쳐야겠어? 어머니도 계시는데 내 체면 좀 생각해달라고. 나는 시어머니를 보았다. 그녀는 태연하게 휴지로 입가를 닦으며 차갑게 입을 열었다. 다경아, 이건 시아가 잘못한 게 맞다. 계집애가 입이 저렇게 짧아서 나중에 시집이나 가겠니? 형님이 가르칠 때 고맙게 생각하고 너도 반성해야지. 오냐오냐 키우지 마라. 그 순간 나는 이 가족의 추악한 민낯을 보았다. 흑백을 뒤바꾸고 상식 밖의 소리를 내뱉는 그들을 보며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소름 끼치는 냉기가 솟구쳤다. 베란다 밖에 눈보라보다 수만 배는 더 차가운 냉기였다. 5년이었다. 이 집에 시집와 5년 동안 나는 소처럼 일하고 쥐 죽은 듯 살았다. 나의 인내와 희생이 존중으로 돌아올 줄 알았다. 하지만 그들에게 나와 내 딸은 고작 갈비찜 한 조각보다 못한 존재였다. 내 마음은 이 순간 완전히 죽어버렸다. 품 안의 시아는 여전히 덜덜 떨며 흐느끼고 있었다. 나는 아이의 차가운 이마에 입을 맞추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시아야, 무서워하지 마. 엄마가 다 해결할게. 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시선은 식탁 중앙에서 여전히 보글보글 끓으며
김을 내뿜고 있는 빨간 육수의 솥에 고정되었다. 그 펄펄 끓는 붉은 기름은 지금 내 심장 속에서 타오르는 분노와 닮아 있었다. 현우는 내가 대답이 없자 기가 죽은 줄 알고 기세등등하게 다가와 내 팔을 낚아채려 했다. 야, 한다경. 적당히 해. 형님이 오랜만에 오셨는데 그만 인상 쓰고 앉으라고. 밥 먹고 세배도 드려야 할 거 아냐. 그의 손이 내 팔에 닿는 순간 역겨움이 치밀었다. 나는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내 눈은 여전히 그 구리 냄비만을 쫓고 있었다. 내가 정성을 다해 8시간 동안 고아낸 육수, 그들이 입가에 기름을 묻혀가며 개걸스럽게 먹어치우던 그 음식이 내 딸을 얼어 죽게 만들 뻔한 괴물들의 만찬이었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었다. 그래, 먹지 마. 아무도 먹지 마. 내 목소리는 낮고 갈라졌지만 그 안에는 기괴한 웃음기가 서려 있었다. 말이 끝나기 무섭게 모두가 경악하는 가운데 나는 현우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고 식탁으로 달려들었다. 한다경, 너 미쳤어. 뭐 하는 거야? 현우가 비명을 질렀지만 이미 늦었다. 나는 온 힘을 다해 20kg은 좋게 될 끓는 냄비에 가장자리를 거칠게 들어 올렸다. 뜨거운 열기가 손바닥을 파고들며 날카로운 통증을 선사했지만 전혀 아프지 않았다. 지난 5년간 쌓인 원한과 서러움,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의 폭발적인 분노가 팔 근육에 집결되어 초인적인 힘을 만들어냈다. 챙그랑 귀를 찢는 듯한 소음과 함께 펄펄 끓는 빨간 육수가 폭발하는 용암처럼 식탁 위를 덮쳤다. 수천만 원을 호가한다는 고급 원목 식탁은 순식간에 기름기와 오물로 뒤덮였다. 미처 다 먹지 못한 등심이며 각종 진미가 끈적한 국물 속에 처참하게 잠겼다. 아, 가장 먼저 비명을 지른 것은 가장 가까이에 앉아있던 형님과 아주버님이었다. 솥 안에 있던 뜨거운 기름 절반이 그들의 몸 위로 쏟아졌다. 형님이 설 명절을 위해 새로 샀다는 하얀 패딩은 순식간에 지저분한 황적색으로 물들었고 비싼 원단은 뜨거운 열기에 쭈글쭈글하게 오그라들었다. 아주버님의 기름진 얼굴에는 튄 국물 때문에 금세 물집이 잡히기 시작했다. 내 옷, 내 얼굴, 이거 어쩔 거야. 형님의 날카로운 비명이 거실을 가득 메웠다. 이게 무슨, 미쳤구나, 정말 미쳤어. 정신을 차린 시어머니가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며 내 코앞까지 손가락질을 해댔다. 이 망할 년이 어디서 감히 상을 엎어. 오늘 내가 너를 죽여놓고 말 테다. 시어머니는 악귀 같은 표정으로 내 머리채를 잡으러 달려들었다. 나는 시야를 아는 채 재빨리 한 걸음 뒤로 물러나 공격을 피했다. 그리고 옆에 있던 장식장에서 맥주병 하나를 집어들어 식탁 모서리에 세차게 내리쳤다. 쨍그랑 갈색 유리 조각이 사방으로 비산했다. 내 손에는 날카롭고 삐쭉삐쭉한 병목만 남았다. 나는 그 서슬퍼런 유리 칼날을 달려드는 시어머니를 향해 겨눴다. 내 눈빛은 얼음장보다 차가웠다. 한 걸음만 더 와봐. 그땐 정말 죽여버릴 테니까. 내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찬물을 끼얹은 듯 거실의 소란을 순식간에 잠재웠다. 기세등등하던 시어머니는 겁에 질려 제자리에 얼어붙었다. 평소 매질과 폭언에도 묵묵히 견디던 며느리에게서 이런 도끼를 본 적이 없었을 테니까. 현우 역시 멍청하게 입을 벌린 채 부들부들 떨었다. 다경아, 그 병 내려놔. 너 정말 사람이라도 죽일 셈이야? 사람을 죽여. 나는 냉소를 흘리며 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훑었다. 공포, 분노, 원망이 뒤섞인 그 비겁한 얼굴들. 당신들 같은 짐승들에 비하면 나는 아직 시작도 안 했어. 나는 떨고 있는 딸을 한 팔로 꽉 안고 다른 손으로는 깨진 병을 움켜쥔 채 지옥에서 온 복수의 여신처럼 서 있었다. 오늘 이 일 절대 그냥 안 넘어가. 나는 지옥 밑바닥에서 끌어올린 목소리로 한자 내뱉었다. 내 시선은 바닥에 주저앉아 고통스러워하는 형님에게 꽂혔다. 내 딸을 베란다에 가둬? 그러고도 당신이 무사할 줄 알았어? 네, 내가 고의로 그런 게 아니라고 했잖아. 형님은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대꾸했지만 이미 기세가 꺾여 있었다.
애가 손버릇이 나빠서 그런 건데 그렇다고 나한테 뜨거운 기름을 부어? 이건 살인미수야. 나 경찰에 신고할 거야. 신고? 나는 배꼽이 빠질 듯한 비웃음을 터뜨렸다. 좋아, 당장 신고해. 경찰 불러서 당신들이 3살짜리 아이를 어떻게 학대했는지, 법이 누구 편을 들어주는지 똑똑히 확인해 보자고. 말을 마친 나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그리고 난장판이 된 거실, 화상 입은 형님과 아주버님의 추태, 겁에 질린 시어머니의 얼굴, 그리고 사색이 된 현우의 얼굴을 아주 선명하게 영상으로 담기 시작했다. 자, 형님, 카메라 보고 다시 말해봐. 내 딸을 어떻게 베란다에 가뒀는지. 나는 렌즈를 형님의 코앞까지 들이밀었다. 형님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뒷걸음질 쳤다. 그리고 이현우, 당신도 말해봐. 당신 딸이 얼어 죽어가는 걸 보고도 분위기 망치지 말라고 했던 그 잘난 명대사를. 현우는 돼지간처럼 불그락부르락해진 얼굴로 입만 벙긋거릴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만해라. 시어머니가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고함을 질렀다. 집안 망신도 유분수지. 한다경, 너 정말 우리 이씨 집안 얼굴에 똥칠을 해야 속이 시원하겠니? 얼굴. 나는 휴대폰을 거두며 그녀를 싸늘하게 응시했다. 당신들이 내 딸 학대할 때는 체면 같은 거 생각이나 했어? 오늘부터 이 집에 집안 망신 같은 건 없어. 오직 공정한 대가만 있을 뿐이야. 나는 시야를 안고 안방으로 한 걸음씩 걸어갔다. 내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다. 지금부터 기도나 해. 우리 시야가 동상으로 끝나지 않고 폐렴이라도 걸리거나 후유증이 남는다면 당신들 중 누구 하나 온전하게 이 문 밖을 나가지 못할 테니까. 나는 방문을 거세게 닫아 걸어 밖에서 들려오는 욕설과 비명을 차단했다. 차가운 문등에 기대자마자 온몸의 기운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다. 조금씩 온기가 돌아오는 딸을 품에 안고서야 나는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다. 방 밖에서는 현우의 포효와 시어머니의 통곡 섞인 욕설이 계속되었다. 무법천지구나. 저런 독한 년을 며느리라고 들였으니. 현우야, 이혼해라. 당장 이혼하고 몸만 내쫓아버려. 나는 눈물을 닦으며 차갑게 웃었다. 이혼, 몸만 나가라고. 그들은 아직도 이 집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착각하고 있었다. 방 밖에서 들려오는 저들의 목소리는 이미 인륜을 저버린 지 오래였다. 나를 욕하던 목소리는 어느새 나를 어떻게 몰아세울지 공모하는 추악한 대화로 변해 있었다. 형님,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저 미친년이 사람 잡겠다고 상을 엎었잖아요. 이건 명백한 특수 폭행이에요. 박지영 형님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리자 시어머니 김복순 씨가 맞장구를 쳤다. 그래, 현우야. 너 이제 저런 년이랑은 못 산다. 당장 경찰 불러서 감옥에 쳐넣어버려. 하지만 현우는 일말의 망설임이 있는 듯 머뭇거렸다. 그래도 어머니, 시아가 베란다에 있었던 건 사실이잖아요. 경찰 오면 우리도 복잡해져요. 그러자 아주버님인 현석 씨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끼어들었다. 야, 너는 등신같이 그게 걱정이냐. 애가 혼자 놀러 나간 걸 한다경이 못 본 거라고 하면 돼. 자기가 애를 방치해놓고는 들키니까 뜨거운 국물을 부어서 우리를 위협했다고 하면 그만이지. 우리가 입만 맞추면 증인은 널렸어. 문 밖에서 들려오는 파렴치한 계획에 나는 헛웃음이 나왔다. 지독한 인간들. 나는 떨고 있는 시야를 위해 두꺼운 솜누빔 잠옷을 입히고 따뜻한 수건으로 아이의 보랏빛으로 변한 손발을 조심스럽게 닦아주었다. 시아는 겨우 안정을 되찾은 듯 내 품으로 파고들었다. 시아야, 엄마가 밖에서 처리할 일이 좀 있어. 여기서 잠깐만 자고 있을래? 엄마가 금방 올게. 아이는 겁에 질린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깊게 심호흡을 한 뒤 휴대폰을 꺼내 오빠 이모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한 번 가기도 전에 오빠가 전화를 받았다. 다경아, 웬일이야? 시댁에서 설 잘 쇠고 있는 거 아냐? 오빠, 지금 당장 사람 몇 명 데리고 우리 집으로 와줘. 주소 알지? 사람들이 나랑 시아를 죽이려고 해. 내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 안에는 서늘한 칼날이 박혀 있었다. 수화기 너머에서 오빠가 의자를 걷어차는 소리가 들려왔다. 뭐, 어떤 새끼들이 감히. 너 딱 기다려.
10분이면 가니까 문 잠그고 있어. 오빠는 인테리어와 건자재 사업을 하며 현장 인부들을 관리하는 사람이었다. 덩치도 크고 성격도 불같아서 예전부터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물불 가리지 않고 뛰어오곤 했다. 지난 5년 동안 현우의 길을 살려주기 위해 시댁에서 겪은 수모를 한 번도 말하지 않았던 것이 한이었다. 이들은 오빠를 그저 노가다꾼이나 하는 사람으로 무시해왔지만 오늘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될 것이다. 나는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갔다. 나를 보자마자 시어머니가 손가락질을 하며 달려들었다. 야, 이 독한 년아, 너 잘 나왔다. 당장 지영이한테 무릎 꿇고 사죄하고 병원비로 1,000만 원 내놔. 안 그러면 오늘 여기서 못 나갈 줄 알아. 현우도 시커멓게 죽은 얼굴로 가부장적인 권위를 내세우며 윽박질렀다. 다경아, 너 정말 미쳤어? 지금 당장 휴대폰에 있는 영상 지우고 형님한테 사과해. 내 인내심도 한계야. 나는 그를 마치 처음 보는 이방인처럼 무미건조하게 바라보았다. 우리 이혼해. 그 네 마디 말에 거실이 순간적으로 정적에 휩싸였다. 가장 먼저 웃음을 터뜨린 것은 형님 박지영 씨였다. 이혼, 다경동서, 제정신이야. 직장도 관두고 애 딸린 전업주부가 이혼하면 어디 가서 밥 빌어 먹으려고. 친정 부모도 없는 고아 주제에 갈 데나 있어. 형님은 내가 현우의 자존심을 세워주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다고 거짓말한 것을 철석같이 믿고 있었다. 시어머니도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거들었다. 그래, 이혼해라. 우리 집안에서도 너 같은 불효시 같은 년은 진작에 내쫓고 싶었다. 대신 넌 몸만 나가야 한다. 이 집이랑 차는 다 우리 현우 거니까 손끝 하나 대지 마. 현우 거. 나는 헛웃음을 지으며 거실 장아래 서랍에서 붉은색 등기 권리증을 꺼내 들었다. 김복순 씨, 이 집이 누구 돈으로 산 건지 벌써 잊으셨어요? 여기 소유자 이름 똑똑히 보세요. 한다경, 이 집은 내 명전 재산이지. 당신 아들 이현우랑은 아무 상관없다고요. 현우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다. 밖으로 대출 끼고 자기가 산 집이라고 허세를 부렸지만 사실 이 아파트는 결혼 전 우리 부모님이 나를 위해 사주신 집이었다. 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거 공동명의라고 했잖아. 꿈깨. 내 변호사 부르기 전에 입 닥치고 있어. 그들이 충격에 빠져 우왕좌왕할 때 아파트 현관문이 쾅 소리를 내며 박살나듯 열렸다. 검은색 패딩을 입고 팔에 근육이 꽉 찬 장정넷을 대동한 오빠 이모가 들이닥쳤다. 185cm의 거구인 오빠가 살깃띤 눈빛으로 거실을 훑었다. 어떤 새끼들이 내 동생 건드렸어. 오빠의 고함에 난장판이었던 거실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시어머니는 목을 졸린 닭처럼 입만 뻥긋거릴 뿐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다. 오빠는 내 몰골과 눈물 자국을 보더니 현우에게 성큼성큼 다가갔다. 이현우, 너 이 새끼. 오늘 제삿날인 줄 알아라. 오빠는 대답할 틈도 주지 않고 현우의 멱살을 잡아 올리더니 커다란 손바닥으로 그의 뺨을 후려쳤다. 찰진 소리와 함께 현우의 입술이 터지고 한쪽 볼이 순식간에 부어올랐다. 내 동생 귀하게 키워놨더니 이따위로 대접해? 내 조카 시아는 어디 있어? 오빠의 사자후에 집 전체가 울리는 듯했다. 나는 조용히 안방을 가리켰다. 오빠는 방에 들어가 잠든 시아를 확인하고 나오더니 다시금 살벌한 눈빛으로 이씨 일가를 노려보았다. 오늘 일 내가 하나하나 다 갚아줄게. 다경아, 어떻게 할까? 나는 떨고 있는 그들을 보며 마지막 통보를 날렸다. 이 집 4명이야. 지금부터 10분 준다. 니들 짐 다 싸서 여기서 당장 꺼져. 시어머니 김복순 씨가 바닥에 주저앉아 특유의 악을 쓰며 소리를 질렀다. 아이고, 동네 사람들아. 며느리가 깡패를 데려와서 시어머니를 내쫓네. 천벌을 받을년 나 여기서 한 발자국도 안 나갈 거다. 여기서 죽어버릴 거야. 형님 박지영 씨도 화상 입은 팔을 붙들고 거들었다. 한다경 이 독한 년. 너나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냥 보낼 줄 알아? 치료비랑 위자료로 1억 내놓기 전엔 절대 못 나가. 현우는 오빠의 기세에 눌려 덜덜 떨면서도 비굴하게 입을 열었다. 다경아,
명절인데 이게 무슨. 갈 데도 없는 사람들한테 너무하잖아. 갈 데가 왜 없어. 니들이 평소에 자랑하던 그 잘난 본가로 가든 다리 밑으로 가든 내 알바 아냐. 나는 오빠를 돌아보며 차갑게 말했다. 오빠, 이 쓰레기들 좀 치워줘. 오빠가 비릿하게 웃으며 수아들에게 손짓했다. 들었지? 개청소 시작해라. 덩치 큰 장정들이 달려들어 바닥에 드러누운 시어머니를 짐짝처럼 들쳐매고 현관 밖으로 끌고 나갔다. 아주버님과 형님 역시 강제로 끌려 나가며 비명을 질렀다. 이 강도 같은 놈들, 이거 놔. 한다경, 너 천벌 받을 거야. 현우가 막으려 했지만 오빠의 발차기 한 방에 무릎을 꿇고 고꾸라졌다. 나는 그들의 방으로 들어가 옷가지와 이불을 닥치는 대로 끌어내어 베란다 밖으로 던져버렸다. 알록달록한 옷들이 눈 내리는 마당 위로 쓰레기처럼 흩날렸다. 내 밍크코트, 그거 이번에 산 건데. 아래층에서 시어머니의 처절한 비명이 들려왔지만 나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형님의 화장대 위에 놓인 명품, 화장품 세트도 눈에 들어왔다. 내가 선물 받은 것을 그녀가 슬쩍 훔쳐다 놓은 것이었다. 나는 그것을 들고 계단 위에서 그들이 보는 앞에 내던졌다. 이런 쓰레기들 개를 주면 줬지. 당신 같은 인간들한테는 한 방울도 안 줘. 박지영 씨의 얼굴이 수치심으로 일그러졌지만 나는 차가운 미소를 지을 뿐이었다. 10분 뒤, 이 씨 일가는 얇은 옷차림으로 쫓겨나 눈보라 속에서 자신들의 짐더미 옆에 서 있었다. 구경 나온 이웃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저 집 아니야? 며느리 구박하기로 유명하더니 꼴 좋네. 현우가 덜덜 떨리는 손으로 내게 전화를 걸었지만 나는 전화를 받자마자 차갑게 뱉었다. 이현우, 당신들이 시야를 베란다에 가둔 그 순간부터 우리 사이에 남은 건 증오뿐이야. 나는 전화를 끊고 곧바로 현우의 이름으로 발급받았던 한도 2천만 원짜리 신용카드 부카드를 정지시켰다. 그가 내 돈으로 생색내며 친구들에게 술을 사던 그 카드였다. 또한 가족 생활비 통장에 있던 잔액도 모두 내 개인 계좌로 이체했다. 이현우, 이제부터 당신이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게 해줄게. 오빠를 보내고 나는 곧장 시아를 데리고 시내에서 가장 큰 아동병원 응급실로 향했다. 의사는 시아의 손발에 남은 동상 자극과 심한 기침을 보더니 안색이 어두워졌다. 이도 동상의 상기도 감염입니다. 게다가 극심한 공포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까지 보이네요. 이 추위에 애를 어떻게 하신 겁니까?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다. 의사는 차트를 탁 덮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이건 단순한 부주의가 아니라 아동학대이자 형사사건입니다. 당장 경찰에 신고하세요. 병원에서 정밀진단서와 소견서를 발급해드리겠습니다. 법적 증거로 충분할 겁니다. 새벽 3시, 시아가 해열제를 맞고 겨우 잠들었을 때 휴대폰을 확인했다. 시댁 가족 단톡방은 이미 난리가 나 있었다. 시어머니가 단톡방에 내가 자신들을 내쫓았다며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글을 수십 개나 올려둔 상태였다. 여러분,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저 독한 며느리가 명절날 노인네와 애들을 길바닥으로 내쫓았습니다. 돈줄 끊고 카드도 막아버렸어요.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먼 친척들이 나를 비난하는 댓글을 달기 시작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병원에서 받은 동상 진단서와 아이의 보랏빛 손발 사진, 그리고 거실에서 찍었던 그들의 추악한 영상을 단톡방에 올렸다. 누구든 이 짐승 같은 자들을 두둔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동학대 공범으로 간주하고 함께 고소하겠습니다. 순식간에 단톡방은 죽은 듯 고요해졌다. 잠시 후 현우가 초췌한 모습으로 병원 복도에 나타났다. 다경아, 우리 얘기 좀 해. 그의 비굴한 목소리에 나는 차갑게 고개를 돌렸다. 현우는 병원 복도 한가운데에 버티고 서서 나를 가로막았다. 하룻밤 사이에 폭삭 늙어버린 듯한 그는 덥수룩한 수염에 초점 없는 눈으로 나를 응시했다. 다경아, 우리 얘기 좀 하자. 나는 품에 안긴 시야를 다독이며 그를 투명 인간 취급했다. 그러자 현우가 내 팔을 거칠게 붙들며 감정을 쏟아냈다. 너 정말 이렇게까지 독하게 굴 거야?
카드 정지시키고 친척들 앞에서 내 망신 주고 이제 우리 엄마랑 형님은 그 좁아터진 모텔 방에서 병까지 얻어 누워 있어. 이 정도면 됐잖아. 너 대체 뭘 더 바래? 나는 그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다. 뭘 더 바라냐고. 이현우, 내 딸이 얼어 죽어갈 때 당신은 어디서 뭘 했어? 당신은 오직 당신 체면, 당신 가족 아니만 걱정했지. 단 한 번이라도 시아가 괜찮은지 물어본 적 있어? 그는 할 말을 잃은 듯 입을 벌긋거렸지만 이내 비굴한 표정으로 다시 감정 호소에 나섰다. 다경아, 우리 5년 세월이 고작 이거밖에 안 돼? 내가 잘못했어. 우리 엄마랑 형님 대신해서 내가 사과할게. 제발 이혼만은 하지 말자. 네가 시키는 거 다 할게요. 그의 역겨운 연기를 더 보고 있을 기운조차 없었다. 그때 내 휴대폰이 울렸다. 회사 인사팀장이었다. 한 팀장님, 지금 회사 앞이 난리예요. 가족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현수막까지 걸고 팀장님 나오라고 시위 중인데 경비원들도 어쩌지 못하고 있습니다. 설마 했던 일이 현실이 되었다. 김복순 씨와 박지영, 그 두 사람이 결국 내 직장까지 찾아와 깽판을 치고 있는 것이었다. 나는 현우를 노려보며 낮게 읊조렸다. 가서 내 가족들 당장 데리고 사라져. 내 커리어에 흠집 생기는 순간 당신들 온 가족이 길바닥에서 구걸하게 만들어줄 테니까. 나는 현우를 밀치고 곧장 회사로 향했다. 오빠에게 연락해 유치원에 사람을 보내달라고 부탁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저들이 시아에게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회사 입구에 도착하자마자 눈불을 켠 듯한 현수막이 내 시야를 찔렀다. 악독한 며느리 한다경. 70대 시어머니를 설날에 내쫓다니 천벌을 받아라. 흰 바탕에 붉은 페인트로 쓴 조잡한 글자들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다. 김복순 씨는 건물 앞 계단에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하고 있었고 박지영은 붕대를 감은 팔을 치켜들며 구경꾼들에게 소리치고 있었다. 여러분, 이것 좀 보세요. 저 여자가 겉으론 멀쩡해 보여도 속은 독사예요. 자기 혼자 넓은 아파트 살면서 시어머니를 찬 바닥으로 내쫓고 나한테는 펄펄 끓는 뜨거운 물을 부었다고요.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다. 하지만 나는 당황하지 않았다. 나는 조용히 로비로 들어가 안내 데스크 직원에게 다가갔다. 회사 로비 정면에는 평소 홍보 영상을 트는 대형 LED 스크린이 있었다. 이거 제 휴대폰이랑 미러링 좀 해줘요. 책임은 내가 집니다. 직원은 잠시 망설였지만 내 단호한 눈빛에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잠시 후 거대한 화면 위로 우리 집 거실 홈캠 영상이 재생되었다. 화면 속에서 박지영이 3살 배기 시아를 짐짝처럼 베란다로 끌고 가 문을 잠그는 장면이 고스란히 흘러나왔다. 시아가 차가운 유리창을 두드리며 울부짖는 모습. 그리고 거실에서 태연하게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즐기는 이씨. 일가의 추악한 민낯이 고화질로 상영되었다. 로비는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밖에서 시끄럽게 떠들던 소리도 잦아들었다. 사람들의 시선은 비난에서 경악으로, 그리고 문 밖의 두 여자를 향한 멸시로 바뀌었다. 해병대 출신의 보안팀장이 무전기를 들고 달려나갔다. 지금 당장 안 꺼져? 당신들 아동학대로 경찰에 넘기기 전에 내 눈앞에서 사라져. 스크린에 비친 자신들의 범죄 현장을 확인한 두 사람의 얼굴은 순식간에 흑빛이 되었다. 구경하던 시민들이 오히려 그들에게 쓰레기를 던지며 야유를 보냈다. 그들은 현수막도 챙기지 못한 채 쥐새끼처럼 인파 사이로 도망쳤다. 상황을 정리하고 사무실로 돌아온 내 머릿속에는 또 다른 청산 대상이 떠올랐다. 바로 이현우가 타고 다니는 BMW X5였다. 그 차는 결혼할 때 우리 부모님이 내 명의로 사주신 혼수였다. 이현우는 제 명의의 낡은 국산차는 아깝다며 세워두고 내 비싼 수입차를 제 것인 양 타고 다녔다. 심지어 건달 같은 아주버님 이현석이 그 차를 끌고 나가 담배 구멍을 내고 험하게 다루는 것까지 나는 참아왔었다. 나는 곧장 112에 신고했다. 제 명의의 차량을 타이니 무단으로 점유하고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GPS 확인해보니 현재 위치가 나오네요. 회수 부탁드립니다. 경찰은 신속했다. 30분도 안 돼요.
아주버님이 단골로 드나드는 골든스파 사우나. 주차장에서 차량이 발견되었다는 연락이 왔다. 경찰은 내 요청대로 차량을 압류하고 아주버님을 경찰서로 연행했다. 현우의 전화가 다시 불이 났다. 한다경, 너 미쳤어? 우리 형을 경찰서로 보내? 우리 가족 망신을 어디까지 시킬 거야? 망신? 당신 형이 내 차를 제 것처럼 끌고 다니는 게 망신이지. 유치장에서 나오고 싶으면 두 가지만 해. 그동안 밀린 과태료 다 내고 당신 형이 망가뜨린 차량 시트랑 내장재 수리비 수천만 원 견적대로 다 입금해. 안 그러면 횡령으로 끝까지 갈 거니까. 나는 전화를 끊어버렸다. 돈 한 푼 없는 노름꾼인 아주버님이 그 큰 돈을 마련할 수 있을 리 없었다. 이제 마지막 타깃은 이현우의 직장이었다. 그가 다니는 공기업은 내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일했던 곳이었고 현우가 그곳에 입사할 수 있었던 것도 아버지의 오랜 동료였던 장 이사님의 배려 덕분이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장 이사님께 전화를 걸어 그간의 사정을 전부 털어놓았다. 이사님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목소리를 높이셨다. 다음 날, 장 이사님은 이현우와 그의 직속 상관인 왕 부장을 한식당으로 불러냈다. 현우는 이사님이 화해의 자리를 마련해 준 줄 알고 제일 비싼 정장을 차려입고 나타났다. 하지만 내가 그 자리에 나타나자 현우의 미소는 그대로 굳어버렸다. 장 이사님은 현우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왕 부장에게 말씀하셨다. 왕 부장, 내가 예전에 부탁했던 이 친구 말일세. 자기 처자식도 못 지키고 아이를 학대하는 인간이 조직에 어떤 도움이 되겠나? 인성에 심각한 결함이 있는 사람은 우리 회사에 필요 없네. 왕 부장은 기민하게 분위기를 파악했다. 안 그래도 이 과장, 지난 분기 프로젝트 정산 내역에 수상한 점이 많더군. 법인카드랑 주유권 사적 유용건도 감사실에서 보고가 올라왔어. 내일부터 정식 조사가 시작될 걸세. 현우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장 이사님 앞에 무릎을 꿇으려 했지만 나는 차갑게 그를 내려다보며 외길을 박았다. 늦었어, 이현우. 당신이 그 잘난 가족들 편에 섰을 때 당신은 이미 모든 걸 잃은 거야. 현우의 직장이 위태롭다는 소식은 이씨 일가에 떨어진 거대한 폭탄과도 같았다. 그들은 집에서 쫓겨나고 아주버님이 연행된 혼란 속에서 이제 유일한 경제적 원천마저 끊길 위기에 처하자 극심한 공포에 휩싸였다. 이 상황에서 가장 먼저 평정심을 잃은 사람은 형님 박지영이었다. 지난 세월 동안 형님 부부는 번듯한 직장 하나 없이 현우의 수입과 내 돈을 야금야금 갈취하며 살아왔기 때문이다. 특히 그녀의 금쪽 같은 아들 민준이는 그녀가 세상에 내세울 수 있는 유일한 자랑이자 허영의 도구였다. 올해 초등학교 1학년이 된 민준이가 다니는 학교는 시내에서 손꼽히는 명문사립 초등학교였다. 그곳은 입학 조건이 까다롭기로 유명했지만 민준이가 입학할 수 있었던 건 오로지 4명이의 아파트가 그 학교의 최우선 학군지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당시 형님은 민준이를 위해 주소지만이라도 옮겨달라며 내 앞에서 온갖 아첨을 떨었고 나는 한때의 정을 생각하며 내 아파트에 민준이의 전입을 허락해 주었다. 하지만 이제 그 호의를 거두어 드릴 때가 되었다. 나는 아무런 통보 없이 부동산 등기부, 등본과 신분증을 챙겨 주민센터로 향했다. 제 집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는 이민준이라는 아이의 전입신고를 말소하고 싶습니다. 주택 소유주로서의 정당한 권리 행사의 서류 절차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이어 나는 곧장 민준이의 학교 행정실을 방문했다. 나는 행정실장에게 등기부 등본과 전입 말소 증명서를 내밀며 차갑게 말했다. 이 학생의 거주 정보는 실제와 다릅니다. 학군 위반 사실을 정식으로 알리러 왔습니다. 학교 측은 규정에 따라 해당 학생의 학적을 원래 부모의 실거주지인 낙후된 지역의 초등학교로 강제 전학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천당에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은 서류 한 장의 무게와 같았다. 그 길로 나는 박지영 형님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민준이 전입 말소됐으니 빨리 전학수속 밟으세요. 안 그러면 아예 학교를 못 다닐 수도 있으니까요. 1분도 지나지 않아 형님에게서 미친 듯이
전화가 걸려왔다. 한다경, 이 독한 년. 네가 감히 내 아들 앞길을 막아? 내가 너 죽여버릴 거야. 수화기 너머의 비명에 나는 싸늘하게 응수했다. 민준이 앞길을 망친 건 내가 아니라 당신이야. 당신이 시야를 베란다에 가뒀을 때 이미 예정된 결과였다고. 나는 그녀가 욕설을 내뱉기도 전에 전화를 끊고 번호를 차단해 버렸다. 그날 밤 이 씨 일가가 머물던 좁은 모텔 방에서는 처참한 고륙상쟁이 벌어졌다. 나중에 전해 듣기로는 형님이 민준이의 전학 소식에 이성을 잃고 현우와 시어머니에게 모든 원망을 쏟아냈다고 했다. 그녀는 현우의 얼굴을 핥히고 시어머니의 옷자락을 찢으며 무능하다고 저주를 퍼부었고 시어머니 역시 형님을 향해 집안을 망친 불효시라며 맞서 싸웠다. 서로의 탐욕을 위해 뭉쳤던 그들은 밑바닥으로 추락하자마자 서로를 물어뜯는 짐승이 되어버렸다. 그들이 자중질환에 빠져 있는 동안 내 변호사는 정식으로 이혼 소송장을 발송했다. 나는 양육권과 위자료는 물론 결혼 생활 동안 그들이 편취해간 내 재산에 대한 반환 청구 목록을 낱낱이 작성했다. 그 중에는 우리 어머니가 대물림해 주신 가치 1억 원 이상의 빚이 팔지도 있었다. 결혼 직후 시어머니가 귀한 물건이니 안전하게 금고에 보관해 주겠다며 가져갔던 것이었다. 하지만 조사 결과 시어머니는 그 팔찌를 형님에게 넘겼고 형님은 그것을 전당포에 맡겨 아주버님의 도박 빚을 갚는 데 써버렸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명백한 횡령이자 형사처벌 대상이었다. 직장과 집, 명예와 가족의 미래까지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자 그들은 비로소 내가 장난을 치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다. 한때 그들이 마구 짓밟아도 소리내지 않던 며느리는 이제 그들의 숨통을 조이는 강철이 되어 돌아와 있었다. 며칠 뒤 깊은 밤 현우에게서 전화가 왔다. 이전에 기세등등하던 포효는 온데간데 없고 오직 비참함과 절망만이 가득한 목소리였다. 다경아, 제발 한 번만 만나줘. 집 앞에서 기다릴게. 나는 그를 용서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지만 그가 어떤 비참한 낯짝으로 내 앞에 설지 확인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만남을 허락했다. 겨울 밤바람이 뼛속까지 시리게 파고들었다. 집 앞 가로등 아래 서 있는 현우는 불과 며칠 사이에 10년은 늙어 보였다. 말끔했던 머리는 기름기로 떡져 있었고 그가 자랑하던 명품 패딩은 오물로 얼룩져 있었다. 나를 본 그의 눈에 절망적인 희망이 서렸다. 다경아, 그는 가까이 다가오려 했지만 내가 차갑게 한 걸음 물러나자 멈춰섰다. 그러더니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아무 예고도 없이 무릎을 꿇었다. 둔탁한 소리가 정적을 깨뜨렸다. 다경아, 내가 잘못했어.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 우리 엄마랑 형님 편만 들고 너랑 시아가 가장 필요할 때 비겁하게 숨었던 거 다 후회해. 나 같은 놈은 짐승이야. 그는 자신의 뺨을 세차게 후려치며 울부짖었다. 시아를 봐서라도 지난 5년의 정을 봐서라도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비굴하게 매달렸다. 하지만 내 마음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잃지 않았다. 기회, 나는 무미건조하게 대꾸했다. 현우 씨, 나는 당신에게 수없이 기회를 줬어. 당신 어머니가 나를 괴롭힐 때, 당신 형님이 내 돈을 가로챌 때, 그리고 설날 그 추운 베란다에서 시아가 떨고 있을 때, 당신은 그 모든 기회를 발로 걷어찼어. 이제 와서 내지르는 비명은 참 값싸고 역겹네. 현우는 내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려 달려들었지만 나는 혐오감을 느끼며 다시 피했다. 그리고 그가 보는 앞에서 112를 눌렀다. 여기 괴한이 저를 위협하며 스토킹하고 있습니다. 당장 출동해 주세요. 경찰차가 도착할 때까지 울부짖는 그를 뒤로하고 나는 단호히 몸을 돌려 집으로 들어왔다. 법적 절차는 가차 없이 진행되었다. 박지영 형님이 내 회사 앞에서 난동을 부린 영상과 아주버님이 무단으로 차를 점유한 증거들이 속속들이 제출되었다. 벼랑 끝에 몰린 이 씨 일가는 서로를 탓하며 자중질환에 빠졌다. 시어머니는 박재영을 집안 망친 년이라 욕했고 아주버님은 비취 팔찌를 처분한 돈의 행방을 두고 현우와 난투극을 벌였다. 하지만 인간의 악의는 내 상상을 초월했다.
재판을 사흘 앞둔 날 박지영에게서 전화가 왔다. 한다경, 우리를 죽이려 들면 너도 무사할 줄 알아. 내 딸, 지금 내 손에 있어.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유치원 근처 육교 위에 서 있는 박지영은 시야를 한 팔로 안고 다른 손에는 날카로운 과도를 든 채 난간 밖으로 몸을 반쯤 내밀고 있었다. 나는 미친 듯이 현장으로 달려갔다. 돈 10억 가져왔어. 나는 10억 원 가치의 현금과 금괴가 든 여행 가방을 바닥에 밀어놓았다. 제발 시야는 놔줘. 이걸로 충분할 것 같아? 너도 소중한 걸 잃는 기분을 느껴봐. 박지영이 발광하며 시야와 함께 뛰어내리려던 찰나. 굉음을 내며 나타난 오빠 이모의 차량이 육교 아래를 막아섰다. 동시에 오빠가 쏜 마취총이 박지영의 목덜미를 정확히 맞췄고 잠복해 있던 사복 경찰들이 달려들어 시야를 극적으로 구조해냈다. 조사 결과 이 추악한 납치극은 박지영 혼자만의 짓이 아니었다. 아주버님 이현석이 도박빚을 갚기 위해 공모했고 현우 역시 시야를 되찾아오는 척하며 내 재산을 뜯어낼 계획을 알고 묵인했다는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드러났다. 최종 선고날 법정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납치와 살인 공모 혐의로 아주버님 현석은 15년, 형님 박지영은 12년, 그리고 공범인 현우는 1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시어머니 김복순 씨는 두 아들이 끌려가는 모습을 보고 그 자리에서 뇌졸중으로 쓰러져 전신마비 상태가 되었다. 나는 그녀의 마지막 병원비를 결제해주며 인연을 완전히 끊었다. 나는 추억이 서린 빌라를 팔고 시아의 이름을 임가람으로 바꿨다. 가람아, 이제 춥지 않을 거야. 우리는 따뜻한 남부 해안 도시로 이사해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나는 아버지가 물려준 자산과 내 경력을 살려 보안 전문 업체를 차렸고 사업은 번창했다. 1년 후 현우가 교도소 병동에서 간암으로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죽기 전 나를 보고 싶어 했다지만 나는 가지 않았다. 그가 죽던 날 밤 가람이의 심리치료를 도와주던 민석 씨가 우리 집 마당으로 찾아왔다. 다경 씨, 당신처럼 강한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불꽃을 볼 자격이 있어요. 민석 씨가 밤하늘 위로 쏘아 올린 하트 모양의 불꽃이 가람이의 웃음소리와 함께 찬란하게 터졌다. 지난 5년의 지옥 같던 시간은 이제 그 불꽃 속의 재가 되어 사라졌다. 나는 비로소 나 자신을 위해 그리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을 위해 살아가기로 결심하며 밝게 미소 지었다. 설날 저녁, 우리 집 거실은 한여름처럼 뜨거운 열기로 가득했다. 커다란 냄비에서 뿜어져 나오는 매콤한 육수 향과 고소한 기름 냄새가 뒤섞여 천장까지 유분으로 절여버릴 기세였다. 시어머니 김복순 씨는 주름진 얼굴 가득 인자한 웃음을 띄우며 갓 데쳐낸 천엽을 기름장에 푹 찍어 아들 현우의 그릇에 담아주었다. 자, 이거 어서 먹어라. 귀한 거니까 남기지 말고 현우 아빠한테도 좀 갖다 주고.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그 다정함 속에 나는 없었다. 나는 부엌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양고기 접시를 들고 나오며 이마에 맺힌 땀을 훔쳐냈다. 오늘 이 한 끼의 명절 식사를 위해 나는 사흘 전부터 장을 보고 채소를 다듬고 8시간 동안 뼈를 고아 육수를 만들었다. 소스 하나하나까지 내 손을 거치지 않은 것이 없었다. 하지만 거실에 모인 이들에게 나는 그저 음식을 나르는 투명 인간이나 다름없었다. 재수씨, 손맛이 역시 일품이야. 밖에서 사 먹는 것보다 훨씬 진하네. 남편 현우의 형인 현석 아주버님이 술잔을 기울이며 불쾌해진 얼굴로 나를 칭찬했다. 하지만 그의 아내인 박지영 형님은 입안 가득 소고기를 밀어 넣느라 대답 대신 대충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형님의 시선은 식탁 한가운데 놓인 항공 직송으로 공수해온 최상급 설화 등심 접시에 고정되어 있었다. 마치 누가 뺏어 먹기라도 할까봐 경계하는 맹수처럼 시부모님과 아주버님 일가족, 그리고 내 남편 현우까지 대가족이 둥근 식탁에 둘러앉아 화기애애하게 웃음꽃을 피우고 있었다. 그 풍경 속에 오직 나와 3살 배기 딸 시아의 자리만 비어 있었다.
자, 다들 많이 들어요. 현우가 생색내듯 나를 향해 자리에 앉으라는 손짓을 했다. 하지만 그의 젓가락은 이미 등심 접시를 향해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다. 나는 앞치마를 풀고 식탁 귀퉁이 좁은 자리에 겨우 엉덩이를 걸쳤다. 그리고 옆에 있어야 할 시아의 작은 의자를 확인한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의자는 텅 비어 있었다. 시아는요? 우리 시아 어디 갔어요? 불안감이 엄습해 목소리가 떨려 나왔다. 현우는 고기를 씹으며 고개도 들지 않은 채 대답했다. 몰라, 아까 내 발치에서 놀고 있지 않았어? 시어머니는 이쑤시개로 이 사이를 쑤시며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애가 어디 가겠니? 안에서 만화라도 보고 있겠지. 별걸 다 가지고 유나는 거실 TV에서는 설 특집 프로그램 소리가 귀가 먹먹할 정도로 크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하지만 어디에도 만화 영화의 흔적은 없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과 작은 방, 화장실을 샅샅이 뒤졌다. 하지만 시아의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다. 어머니, 시아가 정말 없어요. 시아야. 내 목소리가 비명처럼 변하자 형님이 귀찮다는 듯 젓가락을 탁 내려놓았다. 아이고, 동서. 정말 왜 그래. 계집애가 집안 어딘가 있겠지. 명절날 분위기 깨게 정말 이럴 거야. 그때였다. 시끄러운 TV 소리 너머로 베란다 쪽에서 아주 미세한 소리가 들려왔다. 마치 작은 고양이가 발톱으로 유리창을 긁는 듯한 아주 약하고 힘없는 소리였다. 그 순간 내 심장은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기분이었다. 우리 집은 아파트 꼭대기 층이었고 베란다는 보온을 위해 이중창으로 밀폐되어 있었다. 장을 보러 나가기 전 분명히 잠금 장치를 확인했었다. 나는 미친 듯이 베란다로 달려가 두꺼운 암막 커튼을 꿰젖혔다.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전신의 혈액이 그대로 얼어붙는 것 같았다. 내 딸 시아였다. 겨우 3살인 내 어린 딸이 영하 10도의 혹한 속에 얇은 내 복 한 장만 걸친 채 차가운 베란다 밖으로 쫓겨나 있었다. 아이는 작은 몸을 잔뜩 웅크린 채 얼음장 같은 유리문에 찰싹 붙어 있었다. 하얗게 질린 얼굴은 핏기라곤 찾아볼 수 없었고 입술은 파랗게 변해 있었다. 아이는 작고 빨갛게 부어오른 손으로 유리창을 힘겹게 두드리고 있었다. 맑았던 눈망울엔 공포와 눈물만이 가득했다. 더욱 가슴 아픈 것은 그 얼어터진 작은 손에 먹다 남은 깨끗한 뼈다귀 하나가 꼭 쥐어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시아야, 나는 절규하며 베란다 문고리를 잡아당겼다. 하지만 문은 밖에서 단단히 잠겨 있었다. 내 비명을 듣고서야 거실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 다가왔다. 현우가 미간을 찌푸리며 다가왔다. 한다경, 또 왜 이래? 무슨 미친 짓이야. 유리창 너머의 딸을 발견한 현우의 얼굴이 잠시 굳었다. 하지만 이내 대수롭지 않다는 듯 툭 내뱉었다. 제가 왜 저기 가 있어? 형님이 문 잠갔어요? 그러자 형님이 여유롭게 걸어오며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냈다. 반성의 기미는커녕 묘한 복수심 섞인 희열마저 감도는 얼굴이었다. 형님이 느릿하게 문을 열자마자 눈발 섞인 칼바람이 거실 안으로 들이닥쳤다. 나는 밖으로 튀어나가 시아를 품에 안았다. 아이의 몸은 이미 얼음덩어리처럼 딱딱하게 굳어온 기라고는 없었다. 시아야, 엄마 봐. 정신 차려. 시아야, 내 눈물이 아이의 차가운 볼 위로 뜨겁게 흘러내렸다. 시아는 내 품에서 모기만한 소리로 엄마, 추워. 라고 읊조리며 온몸을 바들바들 떨었다. 나는 새끼를 잃을 뻔한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형님을 노려보았다. 왜 그랬어? 당신, 왜 이런 짓을 한 거야? 내 서슬퍼런 눈빛에 형님이 주춤하며 물러섰지만 이내 가슴을 펴고 적반하장으로 소리를 질렀다. 왜냐고. 그건 저 집요한 계집애한테 물어봐야지. 우리 민준이가 먹던 갈비찜 고기를 감히 뺏어 먹으려고 하잖아. 큰어머니로서 버릇 좀 고쳐주려고 한 게 뭐가 잘못됐어. 저거 봐. 저 손에 든 뼈다귀가 그 증거 아냐? 형님은 시아가 쥐고 있던 뼈다귀를 가리키며 당당하게 소리쳤다. 나는 시아의 손에 들린 뼈를 내려다보았다. 아이의 체온에 조금 녹아내린 그 뼈는 갈비찜 고기가 아니었다. 육수를 낼 때 쓴
살점 하나 붙어 있지 않은 사골뼈였다. 시아는 그저 고기 냄새가 좋아서 어른들이 하는 걸 흉내내며 그 뼈를 장난감처럼 가지고 놀았던 것 뿐이었다. 그런데 이 잔인한 여자는 고작 그 뼈다귀 하나 때문에 내 아이를 이 살인적인 추위 속에 가둬둔 것이었다. 지금 밖이 영하 10도인 거 몰라? 애가 죽을 수도 있었다고. 아이고, 안 죽었잖아. 동서, 성격 참 까칠하네. 형님은 눈을 치켜뜨며 냉소적으로 덧붙였다. 애들은 원래 강하게 키우는 거야. 우리 민준이는 우리 집 귀한 독자라 머리카락 한 올이라도 상하면 안 되지만 저런 계집애는 좀 고생해도 돼. 나는 남편 현우를 바라보았다. 그가 내 편을 들어주기를, 우리 딸을 위해 한마디라도 해주기를 간절히 바랐다. 하지만 현우는 내 팔을 잡아 끌며 목소리를 낮췄다. 됐어, 다경아. 좋은 날에 이게 무슨 소란이야. 형님도 다 시아 잘 되라고 교육하신 거잖아. 시아가 남의 것 탐낸 건 잘못 맞지. 어서 애 데리고 들어가서 몸 좀 녹여. 밥 먹어야지. 시아 잘 되라고.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나는 믿기지 않는 눈으로 그를 보았다. 우리 딸이 얼어 죽을 뻔했는데 그게 교육이라고? 아니, 안 죽었으면 된 거 아냐. 현우의 목소리도 커졌다. 얼굴에는 짜증이 가득했다. 너 꼭 이렇게 명절 분위기 다 망쳐야겠어? 어머니도 계시는데 내 체면 좀 생각해 달라고. 나는 시어머니를 보았다. 그녀는 태연하게 휴지로 입가를 닦으며 차갑게 입을 열었다. 다경아, 이건 시아가 잘못한 게 맞다. 계집애가 입이 저렇게 짧아서 나중에 시집이나 가겠니? 형님이 가르칠 때 고맙게 생각하고 너도 반성해야지. 오냐오냐 키우지 마라. 그 순간 나는 이 가족의 추악한 민낯을 보았다. 흑백을 뒤바꾸고 상식 밖의 소리를 내뱉는 그들을 보며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소름 끼치는 냉기가 솟구쳤다. 베란다 밖의 눈보라보다 수만 배는 더 차가운 냉기였다. 5년이었다. 이 집에 시집와 5년 동안 나는 소처럼 일하고 쥐 죽은 듯 살았다. 나의 인내와 희생이 존중으로 돌아올 줄 알았다. 하지만 그들에게 나와 내 딸은 고작 갈비찜 한 조각보다 못한 존재였다. 내 마음은 이 순간 완전히 죽어버렸다. 품 안의 시아는 여전히 덜덜 떨며 흐느끼고 있었다. 나는 아이의 차가운 이마에 입을 맞추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시아야, 무서워하지 마. 엄마가 다 해결할게. 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시선은 식탁 중앙에서 여전히 보글보글 끓으며 김을 내뿜고 있는 빨간 육수의 솥에 고정되었다. 그 펄펄 끓는 붉은 기름은 지금 내 심장 속에서 타오르는 분노와 닮아 있었다. 현우는 내가 대답이 없자 기가 죽은 줄 알고 기세등등하게 다가와 내 팔을 낚아채려 했다. 야, 한다경. 적당히 해. 형님이 오랜만에 오셨는데 그만 인상 쓰고 앉으라고. 밥 먹고 세배도 드려야 할 거 아냐. 그의 손이 내 팔에 닿는 순간 역겨움이 치밀었다. 나는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내 눈은 여전히 그 구리 냄비만을 쫓고 있었다. 내가 정성을 다해 8시간 동안 고아낸 육수, 그들의 입가에 기름을 묻혀가며 개걸스럽게 먹어치우던 그 음식이 내 딸을 얼어 죽게 만들 뻔한 괴물들의 만찬이었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었다. 그래, 먹지 마. 아무도 먹지 마. 내 목소리는 낮고 갈라졌지만 그 안에는 기괴한 웃음기가 서려 있었다. 말이 끝나기 무섭게 모두가 경악하는 가운데 나는 현우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고 식탁으로 달려들었다. 한다경, 너 미쳤어? 뭐 하는 거야? 현우가 비명을 질렀지만 이미 늦었다. 나는 온 힘을 다해 20kg은 좋게 될 끓는 냄비에 가장자리를 거칠게 들어올렸다. 뜨거운 열기가 손바닥을 파고들며 날카로운 통증을 선사했지만 전혀 아프지 않았다. 지난 5년간 쌓인 원한과 서러움,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의 폭발적인 분노가 팔 근육에 집결되어 초인적인 힘을 만들어냈다. 챙그랑 귀를 찢는 듯한 소음과 함께 펄펄 끓는 빨간 육수가 폭발하는 용암처럼 식탁 위를 덮쳤다. 수천만 원을 호가한다는 고급 원목 식탁은 순식간에 기름기와 오물로 뒤덮였다. 미처 다 먹지 못한 등심이며
각종 진미가 끈적한 국물 속에 처참하게 잠겼다. 아, 가장 먼저 비명을 지른 것은 가장 가까이에 앉아있던 형님과 아주버님이었다. 솥 안에 있던 뜨거운 기름 절반이 그들의 몸 위로 쏟아졌다. 형님이 설 명절을 위해 새로 샀다는 하얀 패딩은 순식간에 지저분한 황적색으로 물들었고 비싼 원단은 뜨거운 열기에 쭈글쭈글하게 오그라들었다. 아주버님의 기름진 얼굴에는 튄 국물 때문에 금세 물집이 잡히기 시작했다. 내 옷, 내 얼굴, 이거 어쩔 거야. 형님의 날카로운 비명이 거실을 가득 메웠다. 이게 무슨, 미쳤구나. 정말 미쳤어. 정신을 차린 시어머니가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며 내 코앞까지 손가락질을 해댔다. 이 망할 년이 어디서 감히 상을 엎어. 오늘 내가 너를 죽여놓고 말 테다. 시어머니는 악귀 같은 표정으로 내 머리채를 잡으러 달려들었다. 나는 시야를 아는 채 재빨리 한 걸음 뒤로 물러나 공격을 피했다. 그리고 옆에 있던 장식장에서 맥주병 하나를 집어들어 식탁 모서리에 세차게 내리쳤다. 쨍그랑 갈색 유리 조각이 사방으로 비산했다. 내 손에는 날카롭고 삐죽삐죽한 병목만 남았다. 나는 그 서슬퍼런 유리 칼날을 달려드는 시어머니를 향해 겨눴다. 내 눈빛은 얼음장보다 차가웠다. 한 걸음만 더 와봐. 그땐 정말 죽여버릴 테니까. 내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찬물을 끼얹은 듯 거실의 소란을 순식간에 잠재웠다. 기세등등하던 시어머니는 겁에 질려 제자리에 얼어붙었다. 평소 매질과 폭언에도 묵묵히 견디던 며느리에게서 이런 도끼를 본 적이 없었을 테니까. 현우 역시 멍청하게 입을 벌린 채 부들부들 떨었다. 다경아, 그 병 내려놔. 너 정말 사람이라도 죽일 셈이야? 사람을 죽여? 나는 냉소를 흘리며 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훑었다. 공포, 분노, 원망이 뒤섞인 그 비겁한 얼굴들. 당신들 같은 짐승들에 비하면 나는 아직 시작도 안 했어. 나는 떨고 있는 딸을 한 팔로 꽉 안고 다른 손으로는 깨진 병을 움켜쥔 채 지옥에서 온 복수의 여신처럼 서 있었다. 오늘 이 일 절대 그냥 안 넘어가. 나는 지옥 밑바닥에서 끌어올린 목소리로 한자 한자 내뱉었다. 내 시선은 바닥에 주저앉아 고통스러워하는 형님에게 꽂혔다. 내 딸을 베란다에 가둬? 그러고도 당신이 무사할 줄 알았어? 네, 내가 고의로 그런 게 아니라고 했잖아. 형님은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대꾸했지만 이미 기세가 꺾여 있었다. 애가 손버릇이 나빠서 그런 건데 그렇다고 나한테 뜨거운 기름을 부어. 이건 살인미수야. 나 경찰에 신고할 거야. 신고. 나는 배꼽이 빠질 듯한 비웃음을 터뜨렸다. 좋아, 당장 신고해. 경찰 불러서 당신들이 3살짜리 아이를 어떻게 학대했는지, 법이 누구 편을 들어주는지 똑똑히 확인해 보자고. 말을 마친 나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그리고 난장판이 된 거실, 화상 입은 형님과 아주버님의 추태, 겁에 질린 시어머니의 얼굴, 그리고 사색이 된 현우의 얼굴을 아주 선명하게 영상으로 담기 시작했다. 자, 형님. 카메라 보고 다시 말해봐. 내 딸을 어떻게 베란다에 가뒀는지. 나는 렌즈를 형님의 코앞까지 들이밀었다. 형님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뒷걸음질 쳤다. 그리고 이현우, 당신도 말해봐. 당신 딸이 얼어 죽어가는 걸 보고도 분위기 망치지 말라고 했던 그 잘난 명대사를. 현우는 돼지간처럼 불그락 푸르락해진 얼굴로 입만 벙긋거릴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만해라. 시어머니가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고함을 질렀다. 집안 망신도 유분수지. 한다경, 너 정말 우리 이씨 집안 얼굴에 똥칠을 해야 속이 시원하겠니? 얼굴. 나는 휴대폰을 거두며 그녀를 싸늘하게 응시했다. 당신들이 내 딸 학대할 때는 체면 같은 거 생각이나 했어? 오늘부터 이 집에 집안 망신 같은 건 없어. 오직 공정한 대가만 있을 뿐이야. 나는 시야를 안고 안방으로 한 걸음씩 걸어갔다. 내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다. 지금부터 기도나 해. 우리 시야가 동상으로 끝나지 않고 폐렴이라도 걸리거나 후유증이 남는다면 당신들 중 누구 하나 온전하게 이 문 밖을 나가지 못할 테니까. 나는 방문을 거세게 닫아 걸어
밖에서 들려오는 욕설과 비명을 차단했다. 차가운 문등에 기대자마자 온몸의 기운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다. 조금씩 온기가 돌아오는 딸을 품에 안고서야 나는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다. 방 밖에서는 현우의 포효와 시어머니의 통곡 섞인 욕설이 계속되었다. 무법천지구나. 저런 독한 년을 며느리라고 들였으니 현우야, 이혼해라. 당장 이혼하고 몸만 내쫓아버려. 나는 눈물을 닦으며 차갑게 웃었다. 이혼, 몸만 나가라고? 그들은 아직도 이 집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착각하고 있었다. 방 밖에서 들려오는 저들의 목소리는 이미 인륜을 저버린 지 오래였다. 나를 욕하던 목소리는 어느새 나를 어떻게 몰아세울지 공모하는 추악한 대화로 변해 있었다. 형님,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저 미친년이 사람 잡겠다고 상을 엎었잖아요. 이건 명백한 특수 폭행이에요. 박지영 형님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리자 시어머니 김복순 씨가 맞장구를 쳤다. 그래, 현우야. 너 이제 저런 년이랑은 못 산다. 당장 경찰 불러서 감옥에 쳐넣어버려. 하지만 현우는 일말의 망설임이 있는 듯 머뭇거렸다. 그래도 어머니, 시아가 베란다에 있었던 건 사실이잖아요. 경찰 오면 우리도 복잡해져요. 그러자 아주버님인 현석 씨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끼어들었다. 야, 너는 등신같이 그게 걱정이냐? 애가 혼자 놀러 나간 걸 한다경이 못 본 거라고 하면 돼. 자기가 애를 방치해놓고는 들키니까 뜨거운 국물을 부어서 우리를 위협했다고 하면 그만이지. 우리가 입만 맞추면 증인은 널렸어. 문 밖에서 들려오는 파렴치한 계획에 나는 헛웃음이 나왔다. 지독한 인간들. 나는 떨고 있는 시아를 위해 두꺼운 솜, 누빔 잠옷을 입히고 따뜻한 수건으로 아이의 보랏빛으로 변한 손발을 조심스럽게 닦아주었다. 시아는 겨우 안정을 되찾은 듯 내 품으로 파고들었다. 시아야, 엄마가 밖에서 처리할 일이 좀 있어. 여기서 잠깐만 자고 있을래? 엄마가 금방 올게. 아이는 겁에 질린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깊게 심호흡을 한 뒤 휴대폰을 꺼내 오빠 이모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한 번 가기도 전에 오빠가 전화를 받았다. 다경아, 웬일이야? 시댁에서 설 잘 쇠고 있는 거 아냐? 오빠, 지금 당장 사람 몇 명 데리고 우리 집으로 와줘. 주소 알지? 사람들이 나랑 시아를 죽이려고 해. 내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 안에는 서늘한 칼날이 박혀 있었다. 수화기 너머에서 오빠가 의자를 걷어차는 소리가 들려왔다. 뭐, 어떤 새끼들이 감히. 너 딱 기다려. 10분이면 가니까 문 잠그고 있어. 오빠는 인테리어와 건자재 사업을 하며 현장 인부들을 관리하는 사람이었다. 덩치도 크고 성격도 불같아서 예전부터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물불 가리지 않고 뛰어오곤 했다. 지난 5년 동안 현우의 길을 살려주기 위해 시댁에서 겪은 수모를 한 번도 말하지 않았던 것이 한이었다. 이들은 오빠를 그저 노가다꾼이나 하는 사람으로 무시해왔지만 오늘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될 것이다. 나는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갔다. 나를 보자마자 시어머니가 손가락질을 하며 달려들었다. 야, 이 독한 년아, 너 잘 나왔다. 당장 지영이한테 무릎 꿇고 사죄하고 병원비로 1,000만 원 내놔. 안 그러면 오늘 여기서 못 나갈 줄 알아. 현우도 시커멓게 죽은 얼굴로 가부장적인 권위를 내세우며 윽박질렀다. 다경아, 너 정말 미쳤어. 지금 당장 휴대폰에 있는 영상 지우고 형님한테 사과해. 내 인내심도 한계야. 나는 그를 마치 처음 보는 이방인처럼 무미건조하게 바라보았다. 우리 이혼해. 그 네 마디 말에 거실이 순간적으로 정적에 휩싸였다. 가장 먼저 웃음을 터뜨린 것은 형님 박지영 씨였다. 이혼, 다경 동서 제정신이야. 직장도 관두고 애 딸린 전업주부가 이혼하면 어디 가서 밥 빌어먹으려고? 친정 부모도 없는 고아 주제에 갈 데나 있어? 형님은 내가 현우의 자존심을 세워주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다고 거짓말한 것을 철석같이 믿고 있었다. 시어머니도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거들었다. 그래, 이혼해라. 우리 집안에서도 너 같은 불효시 같은 년은 진작에 내쫓고 싶었다. 대신 넌 몸만 나가야 한다.
이 집이랑 차는 다 우리 현우 거니까 손끝 하나 대지 마. 현우 거. 나는 헛웃음을 지으며 거실 장아래 서랍에서 붉은색 등기 권리증을 꺼내 들었다. 김복순 씨. 이 집이 누구 돈으로 산 건지 벌써 잊으셨어요. 여기 소유자 이름 똑똑히 보세요. 한다경. 이 집은 내 명전 재산이지. 당신 아들 이현우랑은 아무 상관없다고요. 현우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다. 밖으로 대출 끼고 자기가 산 집이라고 허세를 부렸지만 사실 이 아파트는 결혼 전 우리 부모님이 나를 위해 사주신 집이었다. 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거 공동명의라고 했잖아. 꿈깨. 내 변호사 부르기 전에 입 닥치고 있어. 그들이 충격에 빠져 우왕좌왕할 때 아파트 현관문이 쾅 소리를 내며 박살나듯 열렸다. 검은색 패딩을 입고 팔에 근육이 꽉 찬 장정넷을 대동한 오빠 이모가 들이닥쳤다. 185cm의 거구인 오빠가 살깃띤 눈빛으로 거실을 훑었다. 어떤 새끼들이 내 동생 건드렸어. 오빠의 고함에 난장판이었던 거실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시어머니는 목을 졸린 닭처럼 입만 뻥긋거릴 뿐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다. 오빠는 내 몰골과 눈물 자국을 보더니 현우에게 성큼성큼 다가갔다. 이현우 너 이 새끼. 오늘 제삿날인 줄 알아라. 오빠는 대답할 틈도 주지 않고 현우의 멱살을 잡아 올리더니 커다란 손바닥으로 그의 뺨을 후려쳤다. 찰진 소리와 함께 현우의 입술이 터지고 한쪽 볼이 순식간에 부어올랐다. 내 동생 귀하게 키워놨더니 이따위로 대접해? 내 조카 시아는 어디 있어? 오빠의 사자후에 집 전체가 울리는 듯했다. 나는 조용히 안방을 가리켰다. 오빠는 방에 들어가 잠든 시아를 확인하고 나오더니 다시금 살벌한 눈빛으로 일시 일가를 노려보았다. 오늘 일 내가 하나하나 다 갚아줄게. 다경아, 어떻게 할까? 나는 떨고 있는 그들을 보며 마지막 통보를 날렸다. 이 집 내 명의야. 지금부터 10분 준다. 니들 짐 다 싸서 여기서 당장 꺼져. 시어머니 김복순 씨가 바닥에 주저앉아 특유의 악을 쓰며 소리를 질렀다. 아이고 동네 사람들아. 며느리가 깡패를 데려와서 시어머니를 내쫓네. 천벌을 받을 년. 나 여기서 한 발자국도 안 나갈 거다. 여기서 죽어버릴 거야. 형님 박지영 씨도 화상 입은 팔을 붙들고 거들었다. 한다경, 이 독한 년. 너나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냥 보낼 줄 알아? 치료비랑 위자료로 1억 내놓기 전엔 절대 못 나가. 현우는 오빠의 기세에 눌려 덜덜 떨면서도 비굴하게 입을 열었다. 다경아, 명절인데 이게 무슨. 갈 데도 없는 사람들한테 너무하잖아. 갈 데가 왜 없어. 니들이 평소에 자랑하던 그 잘난 본가로 가든 다리 밑으로 가든 내 알바 아냐. 나는 오빠를 돌아보며 차갑게 말했다. 오빠, 이 쓰레기들 좀 치워줘. 오빠가 비릿하게 웃으며 수아들에게 손짓했다. 들었지? 대청소 시작해라. 덩치 큰 장정들이 달려들어 바닥에 드러누운 시어머니를 짐짝처럼 들쳐매고 현관 밖으로 끌고 나갔다. 아주버님과 형님 역시 강제로 끌려나가며 비명을 질렀다. 이 강도 같은 놈들. 이거 놔. 한다경, 너 천벌 받을 거야. 현우가 막으려 했지만 오빠의 발차기 한 방에 무릎을 꿇고 고꾸라졌다. 나는 그들의 방으로 들어가 옷가지와 이불을 닥치는 대로 끌어내어 베란다 밖으로 던져버렸다. 알록달록한 옷들이 눈 내리는 마당 위로 쓰레기처럼 흩날렸다. 내 밍크 코트. 그거 이번에 산 건데. 아래층에서 시어머니의 처절한 비명이 들려왔지만 나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형님의 화장대 위에 놓인 명품, 화장품 세트도 눈에 들어왔다. 내가 선물 받은 것을 그녀가 슬쩍 훔쳐다 놓은 것이었다. 나는 그것을 들고 계단 위에서 그들이 보는 앞에 내던졌다. 이런 쓰레기들, 개를 주면 줬지. 당신 같은 인간들한테는 한 방울도 안 줘. 박지영 씨의 얼굴이 수치심으로 일그러졌지만 나는 차가운 미소를 지을 뿐이었다. 10분 뒤, 이 씨 일가는 얇은 옷차림으로 쫓겨나 눈보라 속에서 자신들의 짐더미 옆에 서 있었다. 구경 나온 이웃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저 집 아니야? 며느리 구박하기로 유명하더니 꼴 좋네.
현우가 덜덜 떨리는 손으로 내게 전화를 걸었지만 나는 전화를 받자마자 차갑게 뱉었다. 이현우, 당신들이 시아를 베란다에 가둔 그 순간부터 우리 사이에 남은 건 증오뿐이야. 나는 전화를 끊고 곧바로 현우의 이름으로 발급받았던 한도 2천만 원짜리 신용카드 부카드를 정지시켰다. 그가 내 돈으로 생색내며 친구들에게 술을 사던 그 카드였다. 또한 가족 생활비 통장에 있던 잔액도 모두 내 개인 계좌로 이체했다. 이현우, 이제부터 당신이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게 해줄게. 오빠를 보내고 나는 곧장 시아를 데리고 시내에서 가장 큰 아동병원 응급실로 향했다. 의사는 시아의 손발에 남은 동상 자극과 심한 기침을 보더니 안색이 어두워졌다. 이도 동상의 상기도 감염입니다. 게다가 극심한 공포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까지 보이네요. 이 추위에 애를 어떻게 하신 겁니까?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다. 의사는 차트를 탁 덮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이건 단순한 부주의가 아니라 아동학대이자 형사사건입니다. 당장 경찰에 신고하세요. 병원에서 정밀진단서와 소견서를 발급해 드리겠습니다. 법적 증거로 충분할 겁니다. 새벽 3시. 시아가 해열제를 맞고 겨우 잠들었을 때 휴대폰을 확인했다. 시댁가족 단톡방은 이미 난리가 나 있었다. 시어머니가 단톡방에 내가 자신들을 내쫓았다며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글을 수십 개나 올려둔 상태였다. 여러분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저 독한 며느리가 명절날 노인네와 애들을 길바닥으로 내쫓았습니다. 돈줄 끊고 카드도 막아버렸어요.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먼 친척들이 나를 비난하는 댓글을 달기 시작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병원에서 받은 동상 진단서와 아이의 보랏빛 손발 사진, 그리고 거실에서 찍었던 그들의 추악한 영상을 단톡방에 올렸다. 누구든 이 짐승 같은 자들을 두둔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동학대 공범으로 간주하고 함께 고소하겠습니다. 순식간에 단톡방은 죽은 듯 고요해졌다. 잠시 후 현우가 초췌한 모습으로 병원 복도에 나타났다. 다경아, 우리 얘기 좀 해. 그의 비굴한 목소리에 나는 차갑게 고개를 돌렸다. 현우는 병원 복도 한가운데에 버티고 서서 나를 가로막았다. 하룻밤 사이에 폭삭 늙어버린 듯한 그는 덥수룩한 수염에 초점 없는 눈으로 나를 응시했다. 다경아, 우리 얘기 좀 하자. 나는 품에 안긴 시아를 다독이며 그를 투명 인간 취급했다. 그러자 현우가 내 팔을 거칠게 붙들며 감정을 쏟아냈다. 너 정말 이렇게까지 독하게 굴 거야? 카드 정지시키고 친척들 앞에서 내 망신 주고 이제 우리 엄마랑 형님은 그 좁아터진 모텔 방에서 병까지 얻어 누워 있어. 이 정도면 됐잖아. 너 대체 뭘 더 바래? 나는 그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다. 뭘 더 바라냐고. 이현우, 내 딸이 얼어 죽어갈 때 당신은 어디서 뭘 했어? 당신은 오직 당신 체면, 당신 가족 안위만 걱정했지. 단 한 번이라도 시아가 괜찮은지 물어본 적 있어? 그는 할 말을 잃은 듯 입을 벙긋거렸지만 이내 비굴한 표정으로 다시 감정 호소에 나섰다. 다경아, 우리 5년 세월이 고작 이거밖에 안 돼? 내가 잘못했어. 우리 엄마랑 형님 대신해서 내가 사과할게. 제발 이혼만은 하지 말자. 내가 시키는 거 다 할게요. 그의 역겨운 연기를 더 보고 있을 기운조차 없었다. 그때 내 휴대폰이 울렸다. 회사 인사팀장이었다. 한 팀장님, 지금 회사 앞이 난리예요. 가족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현수막까지 걸고 팀장님 나오라고 시위 중인데 경비원들도 어쩌지 못하고 있습니다. 설마 했던 일이 현실이 되었다. 김복순 씨와 박지영, 그 두 사람이 결국 내 직장까지 찾아와 깽판을 치고 있는 것이었다. 나는 현우를 노려보며 낮게 읊조렸다. 가서 내 가족들 당장 데리고 사라져. 내 커리어에 흠집 생기는 순간 당신들 온 가족이 길바닥에서 구걸하게 만들어줄 테니까. 나는 현우를 밀치고 곧장 회사로 향했다. 오빠에게 연락해 유치원에 사람을 보내달라고 부탁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저들이 시아에게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회사 입구에 도착하자마자 눈불을 켠 듯한 현수막이 내 시야를 찔렀다. 악독한 며느리 한다경.
70대 시어머니를 설날에 내쫓다니 천벌을 받아라. 흰 바탕에 붉은 페인트로 쓴 조잡한 글자들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다. 김복순 씨는 건물 앞 계단에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하고 있었고, 박지영은 붕대를 감은 팔을 치켜들며 구경꾼들에게 소리치고 있었다. 여러분, 이것 좀 보세요. 저 여자가 겉으론 멀쩡해 보여도 속은 독사예요. 자기 혼자 넓은 아파트 살면서 시어머니를 찬바닥으로 내쫓고 나한테는 펄펄 끓는 뜨거운 물을 부었다고요.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다. 하지만 나는 당황하지 않았다. 나는 조용히 로비로 들어가 안내 데스크 직원에게 다가갔다. 회사 로비 정면에는 평소 홍보 영상을 트는 대형 LED 스크린이 있었다. 이거 제 휴대폰이랑 미러링 좀 해줘요. 책임은 내가 집니다. 직원은 잠시 망설였지만 내 단호한 눈빛에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잠시 후 거대한 화면 위로 우리 집 거실 홈캠 영상이 재생되었다. 화면 속에서 박지영이 3살 배기 시아를 짐짝처럼 베란다로 끌고 가 문을 잠그는 장면이 고스란히 흘러나왔다. 시아가 차가운 유리창을 두드리며 울부짖는 모습. 그리고 거실에서 태연하게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즐기는 이 씨. 일가의 추악한 민낯이 고화질로 상영되었다. 로비는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밖에서 시끄럽게 떠들던 소리도 잦아들었다. 사람들의 시선은 비난에서 경악으로, 그리고 문 밖의 두 여자를 향한 멸시로 바뀌었다. 해병대 출신의 보안팀장이 무전기를 들고 달려나갔다. 지금 당장 안 꺼져? 당신들 아동학대로 경찰에 넘기기 전에 내 눈앞에서 사라져. 스크린에 비친 자신들의 범죄 현장을 확인한 두 사람의 얼굴은 순식간에 흑빛이 되었다. 구경하던 시민들이 오히려 그들에게 쓰레기를 던지며 야유를 보냈다. 그들은 현수막도 챙기지 못한 채 쥐새끼처럼 인파 사이로 도망쳤다. 상황을 정리하고 사무실로 돌아온 내 머릿속에는 또 다른 청산 대상이 떠올랐다. 바로 이현우가 타고 다니는 BMW X5였다. 그 차는 결혼할 때 우리 부모님이 내 명의로 사주신 혼수였다. 이현우는 제 명의의 낡은 국산차는 아깝다며 세워두고 내 비싼 수입차를 제 것인 양 타고 다녔다. 심지어 건달 같은 아주버님 이현석이 그 차를 끌고 나가 담배 구멍을 내고 험하게 다루는 것까지 나는 참아왔었다. 나는 곧장 112에 신고했다. 제 명의의 차량을 타인이 무단으로 점유하고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GPS 확인해보니 현재 위치가 나오네요. 회수 부탁드립니다. 경찰은 신속했다. 30분도 안 되어 아주버님이 단골로 드나드는 골든 스파 사우나 주차장에서 차량이 발견되었다는 연락이 왔다. 경찰은 내 요청대로 차량을 압류하고 아주버님을 경찰서로 연행했다. 현우의 전화가 다시 불이 났다. 한다경, 너 미쳤어? 우리 형을 경찰서로 보내? 우리 가족 망신을 어디까지 시킬 거야? 망신? 당신 형이 내 차를 제 것처럼 끌고 다니는 게 망신이지. 유치장에서 나오고 싶으면 두 가지만 해. 그동안 밀린 과태료 다 내고, 당신 형이 망가뜨린 차량 시트랑 내장재 수리비 수천만 원, 견적대로 다 입금해. 안 그러면 횡령으로 끝까지 갈 거니까. 나는 전화를 끊어버렸다. 돈 한 푼 없는 노름꾼인 아주버님이 그 큰 돈을 마련할 수 있을 리 없었다. 이제 마지막 타깃은 이현우의 직장이었다. 그가 다니는 공기업은 내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일했던 곳이었고, 현우가 그곳에 입사할 수 있었던 것도 아버지의 오랜 동료였던 장 이사님의 배려 덕분이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장 이사님께 전화를 걸어 그간의 사정을 전부 털어놓았다. 이사님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목소리를 높이셨다. 다음 날 장 이사님은 이현우와 그의 직속 상관인 왕 부장을 한식당으로 불러냈다. 현우는 이사님이 화해의 자리를 마련해 준 줄 알고 제일 비싼 정장을 차려입고 나타났다. 하지만 내가 그 자리에 나타나자 현우의 미소는 그대로 굳어버렸다. 장 이사님은 현우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왕 부장에게 말씀하셨다. 왕 부장, 내가 예전에 부탁했던 이 친구 말일세. 자기 처자식도 못 지키고 아이를 학대하는 인간이 조직에 어떤 도움이 되겠나? 인성에 심각한 결함이 있는 사람은 우리 회사에 필요 없네.
왕 부장은 기민하게 분위기를 파악했다. 안 그래도 이 과장, 지난 분기 프로젝트 정산 내역에 수상한 점이 많더군. 법인카드랑 주유권 사적 유용건도 감사실에서 보고가 올라왔어. 내일부터 정식 조사가 시작될 걸세. 현우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장 이사님 앞에 무릎을 꿇으려 했지만 나는 차갑게 그를 내려다보며 객기를 박았다. 늦었어, 이현우. 당신이 그 잘난 가족들 편에 섰을 때 당신은 이미 모든 걸 잃은 거야. 현우의 직장이 위태롭다는 소식은 이씨 일가에 떨어진 거대한 폭탄과도 같았. 그들은 집에서 쫓겨나고 아주버님이 연행된 혼란 속에서 이제 유일한 경제적 원천마저 끊길 위기에 처하자 극심한 공포에 휩싸였다. 이 상황에서 가장 먼저 평정심을 잃은 사람은 형님 박지영이었다. 지난 세월 동안 형님 부부는 번듯한 직장 하나 없이 현우의 수입과 내 돈을 야금야금 갈취하며 살아왔기 때문이다. 특히 그녀의 금쪽 같은 아들 민준이는 그녀가 세상에 내세울 수 있는 유일한 자랑이자 허영의 도구였다. 올해 초등학교 1학년이 된 민준이가 다니는 학교는 시내에서 손꼽히는 명문 사립 초등학교였다. 그곳은 입학 조건이 까다롭기로 유명했지만 민준이가 입학할 수 있었던 건 오로지 내 명의의 아파트가 그 학교의 최우선 학군지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당시 형님은 민준이를 위해 주소지만이라도 옮겨달라며 내 앞에서 온갖 아첨을 떨었고 나는 한때의 정을 생각하며 내 아파트에 민준이의 전입을 허락해 주었다. 하지만 이제 그 후회를 거두어드릴 때가 되었다. 나는 아무런 통보 없이 부동산 등기부 등본과 신분증을 챙겨 주민센터로 향했다. 제 집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는 이민준이라는 아이의 전입신고를 말소하고 싶습니다. 주택 소유주로서의 정당한 권리 행사에 서류 절차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이어 나는 곧장 민준이의 학교 행정실을 방문했다. 나는 행정실장에게 등기부 등본과 전입 말소 증명서를 내밀며 차갑게 말했다. 이 학생의 거주 정보는 실제와 다릅니다. 학군 위반 사실을 정식으로 알리러 왔습니다. 학교 측은 규정에 따라 해당 학생의 학적을 원래 부모의 실거주지인 낙후된 지역에 초등학교로 강제 전학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천당에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은 서류 한 장의 무게와 같았다. 그 길로 나는 박지영 형님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민준이 전입 말소됐으니 빨리 전학 수속 밟으세요. 안 그러면 아예 학교를 못 다닐 수도 있으니까요. 1분도 지나지 않아 형님에게서 미친 듯이 전화가 걸려왔다. 한다경, 이 독한 년. 내가 감히 내 아들 앞길을 막아? 내가 너 죽여버릴 거야. 수화기 너머의 비명에 나는 싸늘하게 응수했다. 민준이 앞길을 망친 건 내가 아니라 당신이야. 당신이 시야를 베란다에 가뒀을 때 이미 예정된 결과였다고. 나는 그녀가 욕설을 내뱉기도 전에 전화를 끊고 번호를 차단해버렸다. 그날 밤 이씨 일가가 머물던 좁은 모텔 방에서는 처참한 고륙상쟁이 벌어졌다. 나중에 전해 듣기로는 형님이 민준이의 전학 소식에 이성을 잃고 현우와 시어머니에게 모든 원망을 쏟아냈다고 했다. 그녀는 현우의 얼굴을 핥히고 시어머니의 옷자락을 찢으며 무능하다고 저주를 퍼부었고 시어머니 역시 형님을 향해 집안을 망친 불효시라며 맞서 싸웠다. 서로의 탐욕을 위해 뭉쳤던 그들은 밑바닥으로 추락하자마자 서로를 물어뜯는 짐승이 되어버렸다. 그들이 자중질환에 빠져 있는 동안 내 변호사는 정식으로 이혼 소송장을 발송했다. 나는 양육권과 위자료는 물론 결혼 생활 동안 그들이 편취해간 내 재산에 대한 반환 청구 목록을 낱낱이 작성했다. 그 중에는 우리 어머니가 대물림해 주신 가치 1억 원 이상의 빚이 팔찌도 있었다. 결혼 직후 시어머니가 귀한 물건이니 안전하게 금고에 보관해 주겠다며 가져갔던 것이었다. 하지만 조사 결과 시어머니는 그 팔찌를 형님에게 넘겼고 형님은 그것을 전당포에 맡겨 아주버님의 도박빚을 갚는 데 써버렸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명백한 횡령이자 형사처벌 대상이었다. 직장과 집, 명예와 가족의 미래까지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자 그들은 비로소 내가 장난을 치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다.
한때 그들이 마구 짓밟아도 소리내지 않던 며느리는 이제 그들의 숨통을 조이는 강철이 되어 돌아와 있었다. 며칠 뒤 깊은 밤 현우에게서 전화가 왔다. 이전에 기세등등하던 포효는 온데간데 없고 오직 비참함과 절망만이 가득한 목소리였다. 다경아, 제발 한 번만 만나줘. 집 앞에서 기다릴게. 나는 그를 용서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지만 그가 어떤 비참한 낯짝으로 내 앞에 설지 확인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만남을 허락했다. 겨울 밤바람이 뼛속까지 시리게 파고들었다. 집 앞 가로등 아래 서 있는 현우는 불과 며칠 사이에 10년은 늙어 보였다. 말끔했던 머리는 기름기로 떡져 있었고 그가 자랑하던 명품 패딩은 오물로 얼룩져 있었다. 나를 본 그의 눈에 절망적인 희망이 서렸다. 다경아, 그는 가까이 다가오려 했지만 내가 차갑게 한 걸음 물러나자 멈춰섰다. 그러더니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아무 예고도 없이 무릎을 꿇었다. 둔탁한 소리가 정적을 깨뜨렸다. 다경아, 내가 잘못했어.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 우리 엄마랑 형님 편만 들고 너랑 시아가 가장 필요할 때 비겁하게 숨었던 거 다 후회해. 나 같은 놈은 짐승이야. 그는 자신의 뺨을 세차게 후려치며 울부짖었다. 시아를 봐서라도 지난 5년의 정을 봐서라도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비굴하게 매달렸다. 하지만 내 마음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잃지 않았다. 기회? 나는 무미건조하게 대꾸했다. 현우 씨, 나는 당신에게 수없이 기회를 줬어. 당신 어머니가 나를 괴롭힐 때, 당신 형님이 내 돈을 가로챌 때, 그리고 설날 그 추운 베란다에서 시아가 떨고 있을 때, 당신은 그 모든 기회를 발로 걷어찼어. 이제 와서 내지르는 비명은 참 값싸고 역겹네. 현우는 내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려 달려들었지만 나는 혐오감을 느끼며 다시 피했다. 그리고 그가 보는 앞에서 112를 눌렀다. 여기 괴한이 저를 위협하며 스토킹하고 있습니다. 당장 출동해 주세요. 경찰차가 도착할 때까지 울부짖는 그를 뒤로하고 나는 단호히 몸을 돌려 집으로 들어왔다. 법적 절차는 가차없이 진행되었다. 박지영 형님이 내 회사 앞에서 난동을 부린 영상과 아주버님이 무단으로 차를 점유한 증거들이 속속들이 제출되었다. 벼랑 끝에 몰린 이 씨 일가는 서로를 탓하며 자중질환에 빠졌다. 시어머니는 박지영을 집안 망친년이라 욕했고 아주버님은 비취 팔찌를 처분한 돈의 행방을 두고 현우와 난투극을 벌였다. 하지만 인간의 악에는 내 상상을 초월했다. 재판을 사흘 앞둔 날 박지영에게서 전화가 왔다. 한다경, 우리를 죽이려 들면 너도 무사할 줄 알아. 내 딸, 지금 내 손에 있어.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유치원 근처 육교 위에 서 있는 박지영은 시야를 한 팔로 안고 다른 손에는 날카로운 과도를 든 채 난간 밖으로 몸을 반쯤 내밀고 있었다. 나는 미친 듯이 현장으로 달려갔다. 돈 10억 가져왔어. 나는 10억 원 가치의 현금과 금괴가 든 여행 가방을 바닥에 밀어놓았다. 제발 시야는 놔줘. 이걸로 충분할 것 같아? 너도 소중한 걸 잃는 기분을 느껴봐. 박지영이 발광하며 시야와 함께 뛰어내리려던 찰나 굉음을 내며 나타난 오빠 이모의 차량이 육교 아래를 막아섰다. 동시에 오빠가 쏜 마취총이 박지영의 목덜미를 정확히 맞췄고 잠복해 있던 사복 경찰들이 달려들어 시야를 극적으로 구조해냈다. 조사 결과 이 추악한 납치극은 박지영 혼자만의 짓이 아니었다. 아주버님 이현석이 도박 빚을 갚기 위해 공모했고 현우 역시 시야를 되찾아오는 척하며 내 재산을 뜯어낼 계획을 알고 묵인했다는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드러났다. 최종 선고날 법정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납치와 살인 공모 혐의로 아주버님 현석은 15년, 형님 박지영은 12년, 그리고 공범인 현우는 1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시어머니 김복순 씨는 두 아들이 끌려가는 모습을 보고 그 자리에서 뇌졸중으로 쓰러져 전신 마비 상태가 되었다. 나는 그녀의 마지막 병원비를 결제해주며 인연을 완전히 끊었다. 나는 추억이 서린 빌라를 팔고 시아의 이름을 임가람으로 바꿨다. 가람아, 이제 춥지 않을 거야. 우리는 따뜻한 남부 해안 도시로 이사해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나는 아버지가 물려준 자산과 내 경력을 살려보한 전문 업체를 차렸고 사업은 번창했다. 1년 후 현우가 교도소 병동에서 간암으로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죽기 전 나를 보고 싶어 했다지만 나는 가지 않았다. 그가 죽던 날 밤 가람이의 심리치료를 도와주던 민석 씨가 우리 집 마당으로 찾아왔다. 다경 씨, 당신처럼 강한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불꽃을 볼 자격이 있어요. 민석 씨가 밤하늘 위로 쏘아 올린 하트 모양의 불꽃이 가람이의 웃음소리와 함께 찬란하게 터졌다. 지난 5년의 지옥 같던 시간은 이제 그 불꽃 속에 재가 되어 사라졌다. 나는 비로소 나 자신을 위해 그리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을 위해 살아가기로 결심하며 밝게 미소 지었다.